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남편에게 제대로 뒤통수 맞고 그보다 더 큰 복수를 해주고 이혼까지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남편의 배신도 배신이었지만 남편이 저를 배신한 당시의 제 상황과 그때 남편이 한 행동이 저를 치를 떨게 만들었는데요. 이 속이 터지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 위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4년차 부부였습니다. 저희는 일 때문에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는데요. 저는 집에서 홈페이지 제작 및 광고 등을 담당하는 프리랜서였고, 남편은 제가 일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 저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자연스럽게 만남과 연락이 잦은 편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새벽에도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하기도 했고, 전화상으로 설명이 힘들 땐 남편이 따로 제가 일하는 곳 근처로 찾아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근해졌고 남편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성격이 워낙 잘 맞았던 터라 결혼 생활도 참 좋았어요. 결혼 2년 차 무렵엔 일이 좀 잘 되어 더는 자택에서 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되어 사무실을 얻으며 2명의 직원까지 고용하게 되었죠. 시기상조인 건 아닌지 걱정하는 저에게 남편은 늘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걱정을 그렇게 해?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나도 알고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일 들어오는 거 보면 당신 혼자선 절대 무리야. 그러니까 걱정 좀 그만하고 사무실도 번듯한 곳에 없고 직원도 고용해서 제대로 해봐. 내가 팍팍 밀어줄 테니까. 이렇듯 남편의 응원 속에 제 일은 더욱더 잘 되기 시작했고 저도 제가 받은 마음만큼 남편에게 잘하려고 했었습니다.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부부. 그것이 바로 저희였어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친구들이 저희를 보며 갓 연애를 시작한 연인 같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4년 차까지는 저희가 결혼한 부부라는 것도 잊을 만큼 연애하는 마음으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누나, 즉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는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폭주한 기관차처럼 주변에 짜증을 그렇게 내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저에게는 화풀이까지 겸해서 하는데 시댁에 가는 날이면 시모가 아닌 시누이 때문에 한숨이 절로 나는 지경이었죠. 올케! 나 뜨거운 국 싫어하는 거 몰라? 국 다 끓이고 나면 내 국은 미리 떠놓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뜨거운 거 먹고 입천장 다 되면 올케가 책임질 거야? 병원비라도 줄 거냐고. 아니 그게 이번엔 시켜서 드렸더니 형님 무시하냐고 왜 다 식어 빠진 국 주냐고 하시길래요. 그땐 너무 식었었잖아. 이번엔 너무 뜨겁고. 하여튼 올케는 중간이 없어 중간이. 다음부턴 내 국은 적당히 잘 식혀서 올려놔. 알겠어? 에이 설마 뭐 저런 사람이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있었던 일로 시누이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했던 짓입니다. 이처럼 시누이의 화풀이는 점점 심해졌고 남편도 처음엔 말려주는 척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지 방관을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희도 싸움이 늘었고 그러는 와중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던 것이었어요. 화를 주체하지 못하니 회사에서도 짜증을 내고 다녔고 결국 상사와도 싸워 쫓겨나듯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다고요. 시누이가 회사를 그만두든 말든 사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시누이가 시댁으로 저를 불러 한 말로 인해 저와 상관이 아주 많은 일이 되었습니다. 나 올케네 회사에 좀 취업 좀 시켜줘. 올케가 사장이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관련된 전공을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무조건 취업을 시켜달라며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직원 2명이나 있었고
굳이 회사에서까지 신우이에게 시집살이를 당하고 싶지 않았기에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좋은 말로 거절을 했습니다. 형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직원을 2명이나 뽑아서 1명도 고용하기엔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직원들도 출근할 때 쉴 때가 있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형님이 출근하신다고 해도 배울 만한 게 없을 거예요. 저도 감당이 힘들 것 같고요. 충분한 설명에도 형님은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우기는 것을 넘어 아예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옳게! 일단 취업만 시켜. 출근해서 배울 건 내가 알아서 찾을 테니까. 내가 하라면 하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옳게도 내가 우스워? 파혼하고 회사도 그만두니까 내가 우스운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장이라고 해도 혼자 일하는 회사도 아니고 직원들도 다 같이 일하는 곳인데 관련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형님을 갑자기 고용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바쁜 것도 아닌데요. 아, 진짜! 그냥 출근하게 해달라니까. 진짜 사람 짜증나게 이럴 거야? 신우이의 짜증은 폭발을 했고 결국 시모가 신우이의 손을 턱 잡으며 진정시키더라고요. 순간이지만 시모가 저의 편을 들어주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시모도 한통 속이더라고요. 아이 그러지 말고 희진이 너희 회사에 출근 좀 하게 해줘. 오래 있을 거 아니고 일만 좀 배우고 나면 붙잡아도 나올 테니까. 희진이 나이에 다른 곳에 취업해서 눈칫밥 먹게 할 수도 없고 일 좀 배워서 너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면 좋잖니.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저도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배워나와서 프리랜서가 된 것인데 시모는 마치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혼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도 말이에요. 그래, 엄마 말처럼 1~2달만 배우면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 나 옳게 회사 좀 나갈게. 일은 알아서 배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이야. 옳게가 내 회사 생활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서 일 하나는 잘한다고 소문났었다고. 더는 좋은 말로 설득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있다간 회사에서까지 신우이를 상사로 모시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눈앞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좀 더 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죠. 아니요. 아무리 그러셔도 곤란할 것 같아요. 1~2달 배워서 될 일도 아니고 저도 5년은 배우고 혼자 일하게 된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에서 형님이랑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그쯤 하면 두 사람도 한 발 물러설 거라 생각했어요. 강한 거절의 의사이기도 했지만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 정도만 할 거라고요. 하지만 신우이는 제 생각보다 더 상식 밖의 사람이더라고요. 완곡한 거절 의사를 내비치자마자 못 들어와서 안달이던 제 회사를 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코딱지만한 회사를 좀 넣어달라는 건데 더럽게 비싸게 구네. 옳게. 나도 상황만 이렇지 않으면 굳이 옳게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 상황이 여의치 않잖아. 그래서 옳게한테 부탁하는 건데 그것도 못 들어줘? 그까짓 회사가 뭐라고 이렇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는 형님은 그렇게 무시하는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하시는데요. 형님 말대로 제 회사는 대기업도 아니고 잘 나가는 회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일이 배우고 싶으시면 형님 좋아하는 대기업에 가서 일 배우세요. 말을 마친 저는 두 사람이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았고 두 사람이 하는 험한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시댁에 나와서도 어찌나 화가 나는지 입에 욕이 절로 흐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고생을 하며 어떤 마음으로 차린 회사인데 감히 그걸 욕하다니 쉽사리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그렇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오니 저보다 더 화가 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미 신우이에게 전화로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듯 저를 보자마자
섭섭함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회사에 우리 누나 출근 좀 하게 해주면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나가 해달라는 대로 좀 해주면 되잖아. 요즘 우리 누나 힘든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그걸 그렇게 거절했어야 했어?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평소에 형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 나만 보면 화풀이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런 형님을 회사에 나오게 하라고? 나를 그렇게나 무시하는 사람이 회사에 나와서 일은 잘도 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누나가 자존심 다 굽히고 부탁하는데 그걸 단박에 거절하는 건 아니지. 엄마까지 부탁했다면서. 부탁? 부탁은 무슨. 내가 오늘 어머님이랑 형님한테 받은 건 명령, 협박, 조롱, 비하뿐이었어. 진짜 부탁이라도 했으면 생각이라도 해봤겠지. 무조건 출근하게 해라고 하는 사람을 뭘 믿고 회사에 들여? 난 절대 싫어. 못해. 그러니까 당신도 이 이야긴 더는 꺼내지도 마. 웬만하면 남편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저였기에 남편도 제 반응에 꽤 놀란 듯 하더라고요. 섭섭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시댁편만 드는 남편의 행동에 섭섭했기에 굳이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화해할 마음이 없었기에 당연히 저희의 사이는 서먹해졌어요. 한 번도 그렇게 심하게 싸운 적이 없었던 터라 그 상황이 꽤나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거기에다 남편마저 저와 다툰 걸 시댁에서 알았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이야 원래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터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신우이를 제지하며 저를 감싸주는 척이라도 하던 시모마저 저를 구박하니 정말 시댁이 지옥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무조건적인 구박과 비아냥 등 그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주말마다 저를 시댁으로 불러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며느리가 되어서 왜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지 않느냐, 시부모님을 무시하느냐고 생트집을 잡는가 하면 어느 날은 어느 집 며느리는 늙은 시어머니가 힘들까봐 매주 시댁으로 와서 반찬을 만들어다 준다며 비교를 하곤 했죠.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주말이라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에서도 작업이 필요했기에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시모가 부를 때마다 시댁에 갔죠. 제 딴엔 노력을 했던 것이었는데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발언을 시모가 하더라고요. 너도 참 독하다 독해. 이렇게 주말마다 불러서 눈치를 주면 우리 어머님이 많이 화가 나셨구나 생각하고 죄송하다 빌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독하면 끝까지 죄송하는 말만 한마디가 없어? 시모는 짜증을 한껏 내며 저를 다그쳤고 곁에 앉아있던 신우이까지 거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 같으면 싹싹 빌면서 이제라도 나 취업시켜준다고 하겠어. 그까지 회사에 뭘 숨겨놨길래 그렇게까지 날 못 가게 하나 몰라? 도대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웠기에 얘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독한 줄 몰라? 하긴 딱 보니까 사돈도 독해 보이긴 했어. 아주 남편이고 시댁이고 다 무시하고 살았을 상이야. 엄마도 그렇게 봤어? 나도 그렇게 보이더라. 살살 웃기는 하는데 그 웃음이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나쁘달까? 저희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인상 나쁘다는 말 들으시는 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상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동네 꼬마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만큼 늘 친절하고 웃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저런 말을 한다니. 저에게 어떤 말을 하든 저를 괴롭히든 그건 다 참아낼 수 있었지만 친정엄마를 저런 식으로 들먹이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주도적으로 저를 구박하던 시누이보다 시모의 곁에서 한마디씩 거들며 장단을 맞추는 시누이가 어찌나 밉던지 저도 모르게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형님이고 제가 안 된다고 다 설명하고 마무리된 문제로 이렇게 저를 괴롭히는 것도 두 분인데 제가 왜 죄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시모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곤 신우이를 향해 일격을 날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형님, 저를 이렇게 주말마다 불러서 괴롭히는 목적이 제 회사에 입사하는 거라면 포기하세요. 방법이 잘못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 뭐라고 해도 제 회사에 들일 생각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제 회사에 형님을 드리겠어요? 형님을 드리는 순간 직원이 아니라 상사 한 명을 모셔야 할 게 불보듯 뻔한데? 신우이는 분한 듯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지만 저는 신우이가 말할 틈도 없이 다시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른 건 몰라도 친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얄밉고 꼴을 보기 싫어도 친정엄마 비하 발언은 선 넘었다는 거 모르세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저만 가지고 푸세요. 괜히 선 넘는 짓 하셔서 지금처럼 저까지 열받게 해서 두 분한테 이로울 게 없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개거품을 물며 저에게 화를 냈지만 위협이 되기는커녕 가소롭더라고요. 워낙 두 사람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다 보니 이 정도야 익숙하달까요? 두 사람은 제 눈물이라도 빼고 싶은지 끈질기게도 말꼬리를 물며 저를 압박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을 챙겨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론 시모와 시누이가 아무리 불러도 시댁엔 가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집안에서 제 속을 박박 긁어대는 동안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직원 2명이 사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한참 연애하고 결혼해야 할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에 지장이 되지 않을 때 일이겠죠? 사이가 좋을 땐 그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모든 일이 척척 잘 이어나갔지만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니 일이 전혀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다 싸움이 길어지자 여직원은 말도 하지 않고 결근까지 해버리니 저 역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은 많은데 회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으니 집으로까지 일이 이어졌고 제가 한숨을 푹푹 쉬며 일을 하니 말도 제대로 걸지 않던 남편이 비아냥대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대한민국 돈 당신 혼자 다 버는 것도 아니고 뭘 집까지 와서 일을 한대?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유난 떨면서 하는 척하는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기껏 오랜만에 말을 걸어서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예민하고 날카로운 상황에서 남편까지 저렇게 찔러대니 과거의 남편과 비교가 되며 서러움과 화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내가 유난이 아니라 유진 씨랑 상호 씨가 사귀는데 최근에 둘이 싸운다 싶더니 유진 씨가 무단결근을 며칠씩 해서 그런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나 지금 당신이 굳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힘드니까 시비 좀 걸지 마. 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달라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상황도 지금 여의치 않으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싸움을 걸지 말고 저를 피해달란 뜻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썩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싶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회사 우리 직원들 하면서 애지중지하더니 꼴 좋네. 그러게 그때 우리 누나 출근하게 해줬으면 두 사람이 그런 짓을 했겠어? 누나가 중간에서 두 사람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켜줬겠어? 당신은 우리 누나라는 복은 당신 발로 차버린 거야. 알아?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직원들 이야기에서 신우이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면에선 남편의 말기술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 대화 안에 저에 대한 원망, 조롱, 그리고 신우이의 자랑까지 다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마치 이 상황을 바란 사람처럼 통쾌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큰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당신 말을 꼭 그렇게 해야 해?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형님 이야기가 왜 나온 건데? 이미 지나간 일로 계속 이렇게 꿍하게 지낼 거야? 나는 계속 이렇게 지낼 거야. 아직 누나 화도 풀리지 않았고 우리 누나 화 풀릴 때까지 당신이랑 화해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어린애도 아니고 우리 누나 타령을 줄기차게 하는데 싸우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정은 뚝뚝 떨어지고 더는 눈을 씻고 봐도 제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굳이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요. 꼭 필요한 말이 있다면 문자로 주고받게 되었고 결혼 4년 차까지 연애를 하듯 지내던 부부는 더 이상 없었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고민은 길어졌고 거래처에 가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몸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진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주변이 소란스러운 걸 보니 병원인 듯 하더라고요. 저는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눈을 뜬 느낌이 드는데 앞은 여전히 깜깜하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고 급하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 검사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반복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겁도 내지 마. 내가 있잖아. 나만 믿어. 내가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 거야. 알겠지? 싸워서 말도 하지 않았던 사이였다는 걸 잊을 만큼 다정하고 든든한 목소리였어요. 제 손을 꽉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역시 섣불리 이혼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남편에게 감사하고 또 감동하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다시 한번 남편과 끈끈해지는 사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명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단지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긴 한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느 것도 확실한 진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실하지 않은 만일이라는 상황들이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 상황이 길어져 실명이란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점점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용기를 주더라고요. 여보, 선생님 말씀 들었지? 지금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말. 당신은 그저 나을 생각만 해. 다른 걱정을 하지도 말고 내가 곁에서 지켜줄게. 이 말이 그땐 참 큰 용기가 되었는데 이 말도 길게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받을 치료는 다 끝났고 통원 치료를 하게 된 후 단 한 달 만에 남편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작 30일 만에 변한 것이었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날 물 조금만 떠다 주면 안 돼? 아까 물 많이 받아온 것 같았는데 아니었나 봐. 아, 진짜. 물 같은 거 장모님 오셨을 때 좀 받아 넣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물 너무 자주 먹지 마. 당신 화장실 간다고 설칠 때마다 나 잠 다 깬단 말이야. 그때쯤엔 다행히 화장실 정도는 혼자 갈 수 있을 정도로 엄마와 연습을 많이 했던 터라 화장실 문제로 남편을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더듬거리며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도 짜증냈던 것이었죠. 이렇듯 남편의 짜증은 늘어갔고 저에게 쌀쌀 맞아질수록 저도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가장 힘든 순간에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된다고. 남편의 진심은 고작 이런 것이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함께 생활하는 사람조차도 불편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서 찬바람이 불면 불수록 저는 더 악착같이 남편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친정엄마가 오시는 낮 시간 동안 뭐든 혼자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화장실은 물론이고 혼자 물을 먹을 수 있게 된 어느 날 조금씩 눈에 초점이 잡혀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점처럼 빛이, 그리고 그 다음엔 흐릿하게 형체가 보인다 싶더니 시력이 돌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며 앞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도 처방받았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에게 굳이 제 시력이 돌아온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 동안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저희 집에 남편과 저 두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 확실치는 않은데 남편의 향이 아닌 다른 향이 난다거나 발걸음 소리가 더 들려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눈이 먼 척 연기를 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이 연기가 가능했던 건 바로 선글라스 때문이었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초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집에서도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눈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눈이 보이지 않는 척하며 집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순간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 여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제 예상대로 저희 집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개거품을 물 정도로 충격적인데 그 여자의 정체가 더 기가 막혔어요. 그 여자는 바로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듣기론 여직원과 남직원이 지지고 볶는 연애 생활을 끝내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고 했는데 그 여직원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제 병원을 오가며 가까워진 것도 모자라 눈이 맞은 듯 했죠. 집으로 살금살금 남편과 손을 잡고 들어온 상간녀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발걸음에 맞춰 집을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고개가 절로 돌아가는 것을 얼마나 참고 또 참았나 모릅니다. 어느 순간부터 각병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제야 이해가 되었고 갑자기 차가워진 행동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저를 소파에 앉혀두고 신혼부부처럼 밥도 먹고 TV도 보더라고요. 더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어 저는 안 보이는 척 더듬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방 하나는 참 잘 찾아간다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도 참 대단해. 이젠 아예 눈이 안 보인 채로 쭉 살아도 상관없어 보인다니까. 제 뒤로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지면서 화가 치솟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선글라스를 벗고 달려가 한 대 날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분노의 밤이 지났어요. 두 사람은 아침까지 챙겨 먹고 출근을 했고 저는 곧장 홈 CCTV를 설치했습니다. 당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절대 찾지 못하게 꽁꽁 잘 숨겨서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은 여전히 집에 오갔고 그 모든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어요.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이혼을 준비했어요. 완벽히 준비해서 철저하게 두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열과 성의를 다해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혼을 준비하는 사이 남편놈 역시 이혼할 마음을 먹은 듯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혼자 들어온다 싶더니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눈
아무래도 가망이 없어 보이고 나도 당신 눈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 남편은 애써 슬픈 목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는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눈이 보이지 않았다면 남편의 말에 눈물이라도 흘렸을 텐데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썩은 웃음이 절로 지어지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고 남편은 더더욱 슬픈 목소리로 이혼을 입에 올리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함께 사는 건 힘들겠지? 우리 이혼하자. 제가 하려던 말을 남편의 입에서 먼저 들은 건 짜증이 나지만 어쨌든 원하는 이혼이니 저도 긴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 이혼하자. 나도 당신이랑 이렇게 계속 사는 거 힘들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어. 우선 당신 짐부터 챙겨서 나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이 집에 적응을 해서 내가 나가는 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서류는 내가 준비하는 대로 보낼게. 제가 너무 쿨하게 이혼을 받아들이니 남편은 좀 당황한 듯 멈칫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이내 귀찮은 일 잘 해결했다는 후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겨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련함, 슬픔, 화남 등. 그럼에도 미련은 조금도 없는 걸 보아하니 이혼을 해야만 할 때라는 걸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간단하게 협의 이혼으로 끝날 줄 알았던 남편 놈은 생각지도 못한 증거들 앞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라고요. 특히 제가 병원에 간다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간녀와 집에서 있던 모습이 화면에 나올 땐 남편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진짜 이혼할 거야? 이혼해야지. 저 장님이랑 언제까지 살 수 있겠어? 꼴 보니까 평생 장님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같이 살아? 아니, 시력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저런 여자랑은 못 살아. 그래? 그러면 나도 파혼할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빠가 이혼하고 좀 기다렸다가 오빠랑 결혼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야 감사하지. 자기가 파혼하고 나 기다려준다고 하면 내가 자기 다니는 그 여자 회사도 자기한테 넘어가게 해줄게. 어차피 그 여자 눈 안 보여서 일도 못할 거고 내가 이혼하자고 하면 그 여자 일이고 뭐고 다 놓고 폐인될걸? 그러면 그때 자기가 회사 꿀꺽하면 되잖아. 나야 그렇게 해주면 좋지. 정말이지? 난 오빠랑 만나게 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인 것 같아. 오빠 고마워. CCTV 녹화본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변호사님께 다 넘겼던 터라 저도 처음 보고 듣는 장면이었죠. 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탐내고 있었다니 참 가관이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선글라스를 벗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쳤음을 느꼈는지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당신 지금 눈 보이는 거야? 나 눈 다 나았어. 사실 꽤 됐는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편해서 계속 쓰고 다녔던 것뿐이야. 덕분에 당신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뭐야? 또 그 덕에 CCTV 설치도 하게 됐고 말이야. 뭐야? 그러면 이때까지 눈에 다 보이면서 안 보이는 척 연기를 했단 말이야? 당신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상간녀를 집에 데려오는 당신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여튼 괜히 이혼 안 할 거라고 매달리지도 말고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시간 끌지도 마. 어차피 당신은 이 소송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으니까. 남편은 그제야 자신이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닌 당하는 것임을 안 듯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이더라고요. 그 후 죽음의 자비도 없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끝이 났고 위자료도 최대치로 받게 되었어요.
상간녀 소송에서도 조금의 반성도 없는 상간녀에게 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 후 저는 곧장 상간녀와 결혼을 하려는 직원을 불러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직원이 참 고맙게도 전 남편의 회사까지 달려가려고 한다며 구경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 그 모습을 감상하러 오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 남편의 회사로 갔고, 제가 갔을 땐 이미 막장 드라마 한 편을 찍고 있더라고요. 남직원은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전 남편은 애원을 하고 있었죠. 유부남이 결혼 앞둔 여자한테 그게 할 짓이냐? 그것도 스트레스로 눈먼 와이프 직원을? 야, 발정이 난 게도 그딴 짓은 하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짓을 해? 저기 상우 씨,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합시다. 일단 나가서 내가 맞든 원망을 듣든 다 할 테니까 일단 좀 나가자고요. 왜 창피해? 그딴 짓이 부끄러운 짓인 걸 아는 사람이 그딴 짓은 왜 했어? 듣자니 와이프 앞 안 보인다고 상간녀를 집에까지 데리고 왔다며? 와이프도 있는 집에. 참 대단한 쓰레기다. 쓰레기야! 남직원은 일부러 목청껏 외치고 있었고, 전 남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붉어지더라고요. 주변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기에 바쁘더라고요. 뭐야? 집사람 잘못으로 이혼했다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 피웠대잖아. 그것도 와이프 직원이랑 말이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와이프 직원이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나는 집에 아내가 있는데 상간녀를 데리고 갔다는 게 더 충격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 옹성임은 점점 커졌고 쉽사리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 구경꾼에 섞여 그 모습을 지켜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전 남편과 눈이 딱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그저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 구역질이 날 만큼 역겹더라고요. 저는 무서워서가 아닌 더러워서 자리를 피하려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전 남편이 직원의 손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곤 가소롭게도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 사람 여기로 보낸 거지. 위자료 다 뜯어가고 재산 분할로 한몫 잘 챙겼으면 끝이지. 누구 인생 망치려고 직원까지 보내서 이 행패야. 당신 진짜 최악이다, 최악.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이야기만 들었다면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 오해를 할 만큼 전 남편은 오로지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황당한지 제 손이 저도 모르는 사이 남편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시선은 아예 저희에게 집중되었고 저는 그 시선들을 당당히 받아내며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저 사람이 여기 찾아와서 네 멱살잡이를 한 건 네가 저 사람과 결혼하려던 여자랑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야. 더럽고 추잡한 짓은 혼자 다 해놓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거야? 하긴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았다면 감히 상간녀를 와이프가 있는 집에 데리고 와서 생활하지도 않았겠지. 하여튼 이런 걸 보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니까 난 원망할 생각 말고 네가 다 감당해. 알겠어? 자업자득? 아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네가 우리 집 무시하고 우리 누나 무시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네가 우리 누나가 취업시켜달라고 했을 때 취업만 시켜줬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일은 없었어. 내가 당신 직원이랑 바람 같은 거 날 일은 절대 없었다고. 끝까지 내 탓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 그게 속이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인간 쓰레기로, 인간 말종으로 말이야. 그딴 식으로 살아봤자 손해보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니까. 그렇게 스스로 유책 배우자임을 실토한 전 남편을 뒤로 한 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론 딱 제 예상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우선 전 남편은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남직원의 멱살잡이가 있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 어찌나 쓰레기 짓을 했는지
다 밝힌 마당에 그 회사를 어떻게 계속 다니겠어요? 계속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이겨내지 못해 사표를 썼다고요. 그리고 상간녀는 파혼 사유가 친정에도 다 알려지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한 가정을 깨버릴 정도로 그 사람이 좋았냐? 그렇다면 우리 말고 그 남자랑 살라면서요. 부모님께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몸만 가지고 쫓겨난 상간녀는 결국 전 남편을 찾아갔고, 전 남편은 상간녀를 데리고 본인이 지내고 있는 전 시댁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전 시부에게 연락해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알려버렸거든요. 전 시누이의 구박부터 전 시모의 행동, 그리고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까지도 말이에요. 평소 집안일은 전 시모를 믿고 맡겼던 터라 전 시모의 말만 믿고 저를 나쁘게 보던 전 시부도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자 저보다 더 화를 내주더라고요.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너 혼자 힘들게 두지 않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난 집사람 이야기만 듣고 널 미워했어. 내가 미안하단다 아가야. 일단 내가 다 알았으니 우리 집안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하마. 그러니 너는 더는 원망하는 못난 마음 가지지 말고 네 인생 잘 살아. 알겠지? 그땐 고작해서 전 시모, 전 시누이, 전 남편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정도 하겠지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를 받아주지 않으시겠지 정도랄까요? 하지만 전 시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온 상간녀를 내쫓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아들까지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 물건을 데리고 와? 당장 나가. 저 물건도 나가고 너도 당장 나가. 나는 오늘부터 아들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아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이혼하고 힘들 때 제 곁에서 힘이 돼준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요 여보. 우리 아들 평생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렇게 좋다는 사람 생겼을 때 받아줘요. 심지어 초혼이라고 하잖아요. 어미가 이러니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이지. 내가 정녕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혼하고 힘들 때 큰 도움이 돼? 이혼하게 만든 장본인이겠지? 바람나서 이혼한 주제에 감히 우리 며느리가 잘못됐다고 날 속여? 난 내 집에서 나를 상대로 거짓말하는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다 나가! 전 시부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들 편을 들던 전 시모는 아들과 함께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무릎까지 꿇고 울며 불며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찍소리도 못하고 쫓겨났고요. 그 후 두 사람은 작은 집을 구하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사가 어찌 쉬운가요? 거기에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전 남편 농가, 칼질 한번 해보지 못한 상간녀가 식당이라니. 정확히 3개월 만에 문을 닫고 돈돈돈하며 싸우기에 바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었던 전 시누이도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돈 한 푼 안 내고 생활하게 해줬더니 따뜻한 밥 먹고 손 아랫사람이나 괴롭히는 인간은 그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고요. 그간 일하면서도 버는 족족 사치하느라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전 시누이는 반지하 월세도 겨우 구해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로써 저를 지옥 속에 살게 했던 모든 인간이 본인 스스로가 만든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제 복수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지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그 후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놓였던 남직원은 여전히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직원이 총 3명이 있는 회사에서 최고 선임자 직원이 되었죠. 요즘엔 제가 굳이 업무 지시를 내릴 필요도 없이 혼자 일 처리를 꼼꼼히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래 직원들도 어찌나 살뜰히 잘 챙기고 일도 잘 알려주는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이렇듯 일당백의 직원들이 있어 일하는 맛이 나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만나기 시작한 사람은 커피 머신 회사의 사장으로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에요. 돌싱인 저와 달리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첫 만남의 자리를 가지는 것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있으니 괜히 미안하고 죄짓는 마음이 들어 소개받는 것이 부담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제 사정을 미리 친구를 통해 전해들은 남자친구가 한번 만나보자고 구애했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오자는 마음으로 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없어서였을까요? 그 자리가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참 좋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는 것도 좋았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점도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 후 만남은 이어졌고 2년의 연애 끝에 저번 주에 청혼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결혼에 대해서 믿음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는데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진짜 자기랑 행복하게 평생 살고 싶어. 내가 평생 자기 곁에서 웃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될까? 떨려오는 목소리와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청혼을 받아들였고 어제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예비 남편이 부모님께서도 저를 기다리고 있단 말을 듣긴 했지만 반대를 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예비 시모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꼭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날 뻔하기도 했고요. 예비 시부께서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테니 각오하시라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참 따뜻해졌네요. 이렇듯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결말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정인 만큼 이번엔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이혼할 때만 해도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란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이혼의 아픔과 배신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우리는 주어진 시련을 다 이겨내고 이젠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견디고 계신 그 힘겨운 시간이 조금은 견딜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